결국은 산업용 특화되어 있는 피지컬 AI는 결국 휴머노이드 OS 시스템으로 진화한다. 거기에 보안의 레이어도 넣고 거기에 데이터 분석, 애널리틱스, 알고리즘 다 얹어가지고 하드웨어는 중국에서 생산을 하지만 한국에서 유치원부터 다녀 애들을 교육시키는 거, 휴머노이드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그래서 현장의 땀냄새, 기름때 이런 것과 연동된 AI만 살아남는다. 그냥 AI를 만드는 AI는 그냥 클로드가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저희 회사에서는 AI를 안 쓰면 위기감을 느껴요. 전체 인건비의 10%를 토큰으로 안 쓰면 그 회사는 잘못하고 있는 거다. 저는 세상에 세 가지 직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창업가, 투자가, 컨텐츠 크리에이터. 그걸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해요? AI가 도와주면 다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진수의 궁금한 건 못 참아.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그래비티 벤처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정주용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그래비티 벤처스를 설립하고 운영을 하고 투자를 총괄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저는 SK ENS라는 이제 에너지 회사에서 회계 재무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투자를 한 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거를 담당했던 대기업 직원이었어요. 근데 월급과 나의 꿈과 점점 괴리감이 커져서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죠. 10년 됐어요. 네, 창업한 지. 10년 동안에 굉장히 또 우여곡절도 많았을 많았죠.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고 싶은 에피소드가 에피소드요?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성공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네. 어떻게 깨졌는지 한때 한 7억 넘게 손실도 봤었어요. 제가 대주주고 제가 창업하는 회사니까 순전히 나의 채무가 되잖아요. 네. 너무 힘들었죠. 회사가 안 좋아지잖아요. 징후가 뭐가 나타나냐면 점점 연락이 안 와요. 아. 네, 전화가 뜸해져요. 내가 막 전화를 걸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수습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피해 다녀요. 나를. 그래서 되게 외로워지는데, 저는 제일 힘들 때 책을 많이 봤어요. 어차피 시간도 많고, 맞아요. 연락도 안 오니까, 레이 달리어의 원칙,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 막 이런 거를 읽고, 또 시간이 나면 또 읽고, 그러다 보니까 3회독, 4회독, 5회독 밑줄 끄면서, 때로는 필사하면서 마음의 명상을 갖기도 하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축적의 시간, 투자의 원칙을 성경책처럼 쓰던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지금의 나를 있게 했구나. 그리고 그 어려웠던 시절이 나에게 겸손함을 알려줬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요즘에 그 AI가 핫하잖아요. 그냥 세상 모든 곳에 다 지금 네. AI밖에 없는데 대표님도 지금 AI 쪽 섹터를 많이 보고 계시죠? 그렇죠. 로봇하고 AI. 최근에 이제 관심 갖고 보시는 분야에 대해서 좀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5, 6년 전에는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 그러니까 갤럭시 폰에서 시작했어요. 갤럭시 폰 너무 잘 팔렸잖아요. 그렇죠. 왜 잘 팔렸을까를 본질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면 한국 사람은 되게 조그만 걸 조그맣게 잘 만든다. 미세하게. 그래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제일 잘 팔린 폰이 갤럭시 폰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 세계 무슨 헬스케어 뭐 인프라로 우리나라가 만들긴 어렵더라도 하나하나의 부품들 어떤 제조를 정밀하게 해서 작게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그런 것들 잘 되겠다 해서 헬스케어 디바이스 회사를 여러 개 했고 로킷 헬스케어나 AT센스나 그래서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생각한 건 비슷한 맥락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하면 이런 기계들이 AI랑 만나서 어떤 공장 현장이나 정말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극한의 그 현장에서 로봇과 AI가 함께 싱크가 맞춰져가지고 사람의 작업을 도와주거나 대체하는 게 미래가 되겠다라는 걸 한 4년 전부터 저희가 좀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막 보고서도 써놓고 뭐 기계의 뭐 몸과 마음이 만나면 마음은 AI고 몸은 바디고 이렇게 해서 AI와 피지컬이 합쳐진 피지컬 AI 그런 걸 막 그려왔는데 2024년 1월에 CES에서 젠슨왕이 얘기하기 전부터 지금 대표님은 네, 그렇게 네, 생각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참 됐어요. 되게 뭐 4차 산업혁명 뭐 맞아요.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10년도 더 된 얘기거든요. 그렇죠. 엔비디아는 돈을 많이 벌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경청을 해주는 거지만 그 얘기 한참 전부터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현실화되냐가 훨씬 중요하지 이 키워드는 그렇게 안 중요하다는 생각했어요. 갈 거다. 근데 현실화되는 게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이게 커피숍이나 이렇게 매장에서 뭐 이런 거는 그렇게 부가가치가 크지 않아 보였어요. 네. 왜냐하면 중국도 잘 하니까. 문제는 진짜 복잡한 과정.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게 도축 로봇 자르고 막 이거 발골을 하고 뭐 가공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미세 공정과 아주 정밀하게 가공하고 하는 어떤
마지막 파이널 터치, 손맛 이런 거는 도자기를 잘 빚었던 한국 민족이 잘할 것 같다. 이런 확신을 갖고 극한의 현장 친화적인 로봇에 투자를 여러 곳 했었죠. 녹조 제거 로봇, 쓰레기 분류 로봇, 도축 로봇, 뭐 과일 분류 로봇 여러 군데 했는데 대부분 다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도 있고 한데 이제 앞으로는 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좀 더 AI 비중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면 그게 이제 피지컬 AI가 되고 최근 한 2년 전에는 이제 미스릴이라는 어떤 중대재해 방지를 해주는 AI 모델인데 이거는 비전하고 랭귀지, 그러니까 이미지랑 언어 두 개를 합쳐서 비전 랭귀지 모델을 극단으로 좀 생성형으로 만들어서 네. 막 일일이 코딩 안 해도 AI가 만들어지고 그 상황에 맞춰서 계속 좀 진화될 수 있는 되게 낮은 가격으로 현장에서의 AI 카메라만 달려있으면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안전 모니터링 사람이 보통 하잖아요. 네. 보고서도 사람이 데일리로 만들잖아요. 모니터링하고 보고서 쓰는 걸 자동화를 시켜버렸어요. 노동부에 그냥 보내버려요. 그러면 중대재해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좋은 회사가 되는 거고 실제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하면 훨씬 줄어들어요. 사고의 그 가능성이. 그리고 가장 위험한 작업에는 아예 그냥 휴머노이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산업용 특화되어 있는 피지컬 AI는 결국 휴머노이드 OS 시스템으로 진화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휴머노이드가 또 피지컬 AI 시대에 굉장히 또 전 세계적으로 핫한데 우리나라의 그 휴머노이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낮다고 봅니다. 근데 낮은 거에 대해서 상처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미국도 낮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한다고 하지만 1등 나라 대비 훨씬 낮아요. 1등 나라는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네. 유니트리, 뭐 에이지버 되게 많아요. 네. 정말 그 브랜드만 해도 수십 개가 되고 뭐 상위 한 3-4개 브랜드는 이미 뭐 몇 조, 유니콘 이상의 그렇죠. 어떤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홍콩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하는데 그런 이제 유니콘 휴머노이드 회사들은 양산 단계에 있습니다. 모델도 화학 공장, 철강, 뭐 자동차 공장, 공장에 들어가는 휴머노이드마다 스펙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델이 이미 다양하게 있어요. 특화돼서.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여기는 뭐 휴머노이드가 잠재,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된 거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심천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냥 백화점에서 막 로봇 팔고 있고 이제 애들이랑 뭐 어른들도 친근하게 로봇을 이제 거기서 구매 얘기를 할 정도로 보편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좀 차이가 난다. 그 차이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에서 휴머노이드를 제일 저렴하게 가성비로 만드는 게 중국이라고 하면 이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미국으로 수출하기가 쉽지 않아요. 서로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죠? 세계관이 다르니까. 근데 한국은 희한하게 이게 미국하고도 무역을 하지만 중국하고도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매도 안 되는 나라예요. 일본도 중국하고 요즘 쉽지 않잖아요. 그 국민 정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희한하게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중국하고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은 중국의 휴머노이드를 많이 데리고 와서 근데 걱정하실 거예요. 쟤네들이 갑자기 사람 때려버리면 어떡하지? 중국에서 버그 만들어서 일부러 뭐 별 상상을 다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소프트웨어를 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휴머노이드 우리가 제조를 안 해도 된다. 근데 산업별로 특화되어 있는 휴머노이드 오퍼레이팅 시스템 을 우리가 꽉 잡고 있으면 거기에 보안의 레이어도 넣고 거기에 데이터 분석, 애널리틱스, 알고리즘 다 얹어가지고 하드웨어는 중국에서 생산을 하지만 한국에서 유치원부터 다녀 애들을 교육시키는 거, 휴머노이드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정말 뛰어난 그 휴머노이드 인격체로 만들어서 너는 자동차야, 너는 뭐 군수야, 너는 어디 가서 반도체에서 뭘 해? 뭐 이렇게 해서 특화되어 있는 휴머노이드를 데이터로 컨트롤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항상 작년부터 K 팔란티어를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칼럼도 쓰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피지컬 AI가 심화돼서 휴머노이드까지 붙고 막 난리가 나게 되면 한국의 강점은 뚜렷하다. 기존의 첨단 제조를 갖고 있는 그 20년, 30년 근무하신 부장님들의 암묵지, 그거를 뺏기지 말자. 팔란티어한테 뺏기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휴머노이드 OS에 탑재를 시켜서 우리가 그 휴머노이드를 세계에서 가장 그 분야에서만큼은 효율적으로 그리고 일을 잘하는 휴머노이드로 트레이닝 시키면 그걸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또 한국 사람들이 또 디테일에 강하니까 그쵸. 그 산업 영역에서는 또 최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대표님 회사 안에서도 네. AI를 많이 쓰고 계시죠? 맞아요. 뭐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이 쓰고 계시나요? 일단 저희 회사에서는 AI를 안 쓰면 위기감을 느껴요. 제가 엄청 드라이브 걸거든요.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 옆에 살짝 가서 봐요. 이렇게 내용을 안 보고 어떻게 하는지. 아니 이걸 왜 구글에 검색하고 있어? 그리고 최신 정보는 제미나이에서 검색을 하는 거야. 구글 검색창에다가 검색하면 두 번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제미나이에다 걸면 구글하고 연동돼서 업데이트되는 뉴스도 있지만 거기다 생각까지 애가 던져서 주니까 얼마나 좋냐 이거죠. PDF로 보고서 뭐 이렇게 뭐 아니면 PPT 보고서를 주잖아요 저한테. 네. 그럼 다 돌려봐요. 오타 검수 뭐 여기서 논리에서 빠진 논리 뭐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실무자랑 얘기하는 거죠. 거꾸로 이제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꼼꼼하게 2개, 3개 AI들한테 검수 받고 오면 괜찮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AI 활용이 막 극단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뭐 씁쓸하지만 새로운 인력 채용에 대한 니즈는 점점 없어지고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 생산력을 2배, 3배 증대시키기 위한 AI의 활용도를 극단으로 높이다 보니까 토큰 사용량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게 우리 인력이 20명이다. 그럼 한두 명치 이상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대충 계산은 전체 인건비의 10%를 토큰으로 안 쓰면 그 회사는 잘못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10%를 써서 전체 인력의 생산성이 30% 이상 좋아질 것 같아요. 사실 AI가 그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직원들을 많이 늘리지 않고 생각하는 이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지만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엄청 불안함이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테크 다니는 분들도 그렇고 다 불안해 하거든요. 이 시기에. 대표님 회사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있나요? 그래비티 벤처스가 AI를 진짜 잘 활용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 회사 다니는 분들은 전혀 안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AI를 저희보다 못 쓰는 회사들이 도태될 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로 펀드 자금이나 투자는 훨씬 잘 될 거기 때문에 경쟁이 결국은 이 뭐 회사 안에서나 어떤 조직 안에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단 이렇게 생각해야죠. 우리 조직이, 우리 회사, 우리 팀이 이 업계에서 AI 초지능을 가장 빨리, 가장 잘 유연하게 활용하는 팀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오히려 초지능 시대에 서핑보드 딱 깔고 올라타서 훈풍 받아서 막 가는 거죠. 성장이 빨라서 깜짝 놀라는 걸 느낄 정도로. 네. 그래서 AI를 내가 잘 활용하고 있고 업무에 활용한 것들을 우리 회사에서 잘 수용을 해줘서 우리 조직이 작년, 재작년과 다르게 AI를 써서 이만큼 좋은 회사가 됐다라고 하면 완전 오케이. 걱정 싸매시고 네, 전혀 문제 없다. 진짜 잘 될 거다. 네. 우리는 초지능에 이미 올라탄 탑티어 국가예요. 네, 그래서 그런 자부심 가지시고 오히려 아낌없이 토큰에다 쓰는 구독료는 넷플릭스 끊으시더라도 이걸 보세요. 저는 그록 헤비도 쓰고 제미나이도 울트라를 쓰거든요. 자본주의예요. 제미나이 울트라와 제미나이 무료 버전과 뭐 100배 차이 나는 거야. 퀄리티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너무 달라요. 갑자기 친절해지고 똑똑해지고 버벅거리지 않아요. 할루시네이션이 없어요. 그록 헤비를 쓰잖아요. 제 상급자 같아요. 저한테 잔소리도 하고요. 하지 말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될 건데 이러면서. 그리고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 2-3개도 또 던져줘요. 최상위 버전을 한 달이라도 경험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경험을 해본 것과 안 해본 것과 이 시대에 대한 정의가 달라져요. 맞아요. 저는 요즘 이제 클로드 맥스를 엄청 열심히 쓰고 있는데 진짜 달라졌어요. 진짜 놀랍잖아요. 제가 막 요구도 하거든요. 막 워드 파일이 있으면 색상이나 톤이나 이런 거를 내가 좋아하는 걸 얘기를 해주면 정말 아름답게 딱 원하는 대로. 대표님 그러면 사실은 클로드 때문에 한번 우리 주식 시장이 올해 초에 흔들렸잖아요. 사스포칼립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때 이유 중에 하나는 스타트업이나 이제 기업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AI가 이제 임팩을 준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 폭락도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시장의 공포가 2개였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버블이다. 두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사스 포칼립스. 클로드 같은 애들이 너무 잘하면 사스 회사들이 다 망할 거다.
라는 공포, 두 가지 공포인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 예. 데이터 센터는 버블이 아니다.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그록이나 너무 잘하고 있어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안 맞을 수 있어도 내년, 후년, 그 후년 가면은 AI 모델에 다 부가가치가 빨려 들어갈 거거든요. 철도가 없으면 기차 못 가잖아요. AI 모델이 기차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가 철도가 돼야 되고 이 데이터 센터가 철도라고 하면 철근이 반도체. 그래서 K 반도체도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맞는 건 뭐냐? 사스 회사들은 실체적인 위기에 있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과거에는 야, 세일즈포스 막 멋지지 않아? 막 고객 관리 시스템은 이렇게 복잡한 거야. 그런데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대졸 1년 차가 그냥 자연어로 그러니까 오디오 끼고 그냥 맘대로 만들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거에는 엄청난 경제적 혜자였고 허들이었는데 거의 0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저도 느끼는 게 이전에 기업을 하거나 하면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하나씩 끼다 보면은 비용도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만 그냥 내부에서 정의를 해서 그냥 뚝딱 만들어서 쓰니까 아, 이게 사스 회사들이 바로 영향을 받겠다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들이 쓰는 앱들이나 서비스도 이전에는 다 내가 돈을 내고 썼는데 지금 필요하면 내가 그냥 뚝딱 만들어서 써버리니까 뭐 그냥 무슨 요리하듯이 쓰고 버리고 이것도 가능해지더라고요. 과거에는 공중파 방송에서나 만들 만한 영상을 모두가 크리에이터가 돼서 예능 프로그램 못지않게 재밌는 거를 핸드폰 하나랑 셀카봉 하나만 만들잖아요. 똑같이 과거에 생각할 때 이거는 10조짜리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만들 만한 거야라고 생각했던 게 2박 3일 만에 대졸 신입 엔지니어 두 분이 뚝딱뚝딱 하면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업으로 삼고 있는 회사들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말초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스 회사들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솔루션의 장점보다는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결국 팔란티어스러운 혁신인데 전방 배치 엔지니어라고 하죠. 현장에 진짜 재고 한 개 한 개까지 가야 되는 거죠. 저로 따지면 이제 뭐 로보스라는 스타트업의 도축 현장에 300kg짜리 돼지가 들어올 때랑 또 50kg 날씬하게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잘라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 그거는 현장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의 땀 냄새, 기름때 이런 것과 연동된 AI만 살아남는다. 그냥 AI를 만드는 AI는 그냥 클로드가 다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팔란티어 자체에 대한 또 퀘스천도 있잖아요. 뭐 주가도 영향을 받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저도 팔란티어 좋아하거든요. 팔란티어가 일을 하는 방식 자체가 이 시대에 너무 잘 맞는다는 거죠. 팔란티어가 AI를 스스로 모든 걸 만드는 회사도 아니에요. 드론을 만드는 회사도 아니에요. 드론을 운영하는 데이터를 말단까지 연동을 해가지고 데이터의 격벽을 없애고 스트림라인하게 딱 갈 수 있게 하면서 거기서 성과를 만들죠. 말단의 데이터와 결국 고객한테 성과를 주는 거. 팔란티어가 와서 FA 엔지니어들이 이제 하다 보면 너무 우리 회사의 보안을 기밀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K 팔란티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애국주의가 있어요. 이걸 팔란티어가 다 잠식하게 만들면 큰일 난다. 그렇죠. 우리들의 소중한 노하우. 제조가 사실은 다 노하우거든요. 공장에서 작업복 입고 20년 동안 하신 분의 감을 진짜 뭐라고 못하죠. 그런 진짜 수십만 수백만 명의 첨단 제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우리네 아빠들의 그 역량을 그냥 쉽게 미국의 팔란티어한테 다 내줄 거냐. 안 된다. 그래서 팔란티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건 그 주식을 사라 이게 아니에요. 팔란티어스러운 혁신이 한국에서 사용됐을 때 엄청 가치를 창출할 게 엄청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꾸로 이걸 팔란티어가 들어오잖아요. 꿀단지처럼 보일 거예요. 와, 얘네 대박이다. 삼성 반도체 들어와 있고 현대 조선에도 들어와 있죠. 미국이 탐내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산업으로 먼저 들어온 거거든요. 그때 그 타임 갭이 있을 때 빨리 우리만의 팔란티어적인 혁신을 해서 방어막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요즘에 스타트업
기업들이 직원을 몇 명 안 데리고 있으면서도 네. 유니콘으로 갈 수 있다라는 직원 이야기를 없이도 많이 가죠, 하잖아요. 사실. 네, 그걸 솔로프로너라고 하거든요. 진짜 정말 좋은 포인트인 게 사실 직원 없이도 큰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좋아해서 아침에 6시 이렇게 출근해서 그럼 한 3시간 동안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러면 3시간 동안 회의를 해요. 네. 그롱님하고 제미나이님하고 클로드님하고 챗GPT는 약간 있다 말다 해요. 보통 그렇게 3명 키워놓고 생각 정리를 하죠. 나의 투자 철학을 날카롭게 하는 거랑 산업에 대한 거랑 요즘 뭐 HBM에서 HBF로 넘어간다면서 어떡할까? 라고 제미나이가 먼저 이제 뉴스를 막 뽑아주고 그리고 그록으로 넘어가면 네가 안 본 것들을 지적을 해줘요. 그래서 클로드한테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달라고 하죠. 한 1시간 반 지나면 보고서가 30장짜리 나와 있어. 출력을 해요. 왜냐하면 눈 아프니까. 출력해서 보면은 이제 가르침을 이제 숙지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과거에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막 3명, 4명이 들러붙어서 그렇죠. 2주 동안 프로젝트로 아침 6시부터 막. 근데 이제는 AI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판단밖에 없고 오히려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사람 만나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은 이렇게 그런 회사들도 투자 대상으로 네, 보시나요? 네, 네. 실제로 그런데 투자도 하시고요? AI를 활용 안 하고 사람만 많으면 네. 투자하기 싫어져요. 3, 4명인데도 불구하고 연구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빠르게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들여다보고 거기서 좀 영감을 또 얻죠. 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쪽수 싸움이 아니라 네. 에이전트를 얼마나 스마트하게 잘 나의 손발처럼 굴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3명 가지고도 3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머리를 써서 하는 일들을 AI가 대체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쨌든 기업들도 몸집 줄이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창업가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리콘밸리나 이쪽에서는 더 지금 활성화돼 가는 것 같고 네. 아직은 이제 한국은 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대가 갑자기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한국도 네. 마찬가지로. 그럼 그런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세상에 3가지 직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창업가, 투자가, 컨텐츠 크리에이터. 고용 안정성을 내가 스스로 만들려면 나 스스로가 어떻게 되냐면 창업자이면서 투자가이면서 크리에이터이면 되는 거예요. 그 맥락으로 보면 지금 시대의 리더들을 보면 이 3가지가 다 부합해요. 그게 이렇게 각자가 아니라 맞아요. 이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걸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해요? AI가 도와주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스마트한 투자가이면서 스마트한 창업가이면서 크리에이터가 된다고 하면 고용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가 정말 그런 측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매우 똑똑하고 매우 열심히 네. 하고 또 창의적이고 그렇잖아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주변에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 그냥 한 직장만 쭉 있다가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암묵지와 노하우와 막 경험들이 엄청 쌓여 있고 한참 일을 해야 되는 나이인데 이제 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은퇴 언저리에 계시는 그 해당 산업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으신 분들이 네. 다가오는 초지능 시대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60대 막 중후반 되고 이러면 내가 시대를 못 따라가고 내가 느려 이런 컴플렉스가 생기잖아요. AI를 장착하는 순간 트렌드를 따라가는 건 AI의 몫이야. 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세상의 흐름이 빨라서 모르겠어. 그러면 지금 간밤에 있었던 테크 트렌드를 60대 중반인 내가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줘. 영어 최대한 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시키잖아요. 아침마다 알람 주고 내용 그렇죠.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활용하면 다시 40대로 회춘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커리어 정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커리어 정점 상태에서 쭉 갈 수 있어요. 노화를 역행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 모든 걸 생각을 내가 하고 이메일도 내가 쓰고 모든 걸 내가 했어야 되는데 창업을 하시든 투자가 됐든 크리에이터가 됐든 정말 밀도 있는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지 손발이 바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니어 분들한테는 좋은 세상이다. 오히려 주니어 분들이 힘들죠. 왜냐하면 입사를 해서 경험을 써야 되는데 경력자 우대고 경험 없는 사람 안 뽑아주고 뭐 클로드가 다 알아서 하는데
이런 상황이 힘든 거예요. 그 주니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니어들은 그래서 힘들게 창업을 해야 돼요. 자, 그래 공채 왜 안 떠? 할 시간에 빨리 창업을 하라. 네. 혼자도 괜찮다. 주니어도 빨리 창업을 하고 네. 나이가 드신 시니어들도 뭔가를 AI를 더 장착해서 또 뭔가를 생산적인 일을 오히려 저는 시니어분들은 창업하기보다는 네. 창업한 팀들한테 C레벨이 됐든 임원이 됐든 이 친구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보니까 너네 이거 부족한데 나 AI를 통해서 나 실무를 해. 보고서 내가 쓸 수 있어. 클로드가 만들어줘. 거기에 팀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나 직장 안에 있어야 되나 나와야 되나 창업을 해야 되나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주시는 답변이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빨리 실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올해 내년이 지난 수십 년 중에 가장 달콤한 스위스팟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매력적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육성하는 관점에서 스타트업들 대표들한테 조금 더 성공으로 갈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긴 시각으로 이거를 1년, 2년 해서 반짝해서 내가 돈을 확 벌어서 엑시트해야지 뭐 이런 마인드를 갖잖아요. 그럼 무조건 안 돼요. 예, 그런 마인드로 있으면은 데스밸리라고 그러죠. 이 회사 다 망해서 막 한 10억, 20억 내가 빚을 지고 막 채무 막 불이행 이런 걸로 내가 파산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감이 왔을 때 버티지 못해요. 예. 근데 그런 죽음의 계곡을 2번, 3번 겪어야 되는 게 창업자거든요. 길게 10년, 아니야 난 뭐 20년 걸리더라도 나의 업은 이거고 3년, 5년 안 벌리더라도 버티면서 할 거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걸 긴 호흡으로 얘기를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10년짜리 계획이 3년이 됐어요. 네. 그러면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죠. 주변에서도 걱정이 점점 줄어가는 과정이 되니까 힘이 들 들거든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거꾸로거든요. 떵떵거리면서 잘 됐고 야 이거 대박 나면 내가 뭐 사줄게 이랬다가 좀 지나면 더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위험 고지를 하는 거죠. 난 창업을 했고 망할 확률이 더 높아. 근데 난 10년이 걸려도 난 할 건 할 거야 라고 묵묵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주변에 친구들이 와서 투자하겠다고 해요. 진짜로. 예. 투자자도 그렇게 신뢰가 이렇게 쌓여진 분들한테는 이 사람의 말이 진심으로 들리잖아요. 신뢰가 생기면서 이분의 가는 모습이 딱 유리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럴 때 이제 투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너무 멋지네요. 대표님한테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잘 될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